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축소인 테이퍼링에 나설지 여부를 놓고 이제 논의 정도는 해야 할 시점에 왔다라는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여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를 한다는 것이 곧 테이퍼링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연준 위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영석 국장. 안녕하세요. 네, 연준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전해드린 그대로예요. 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테이퍼링이라는 건 이제 양적 완화 축소죠. 그렇죠. 그래서 시중에 풀린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건데 얘기인데.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페드가 크게 보면 이제 비둘기파와 매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비둘기파는 아무래도 좀 온건파고요. 그래서 네. 현재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자는 이제 그런 주의가 되겠고요. 매파는 강경파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테이퍼링 나서고 기준금리도 인상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인데 지금 양쪽 모두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어서 네. 상당히 좀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논의하는 것과 네. 또 테이퍼링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건 뭐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도가 지금 계속 테이퍼링 나오니까 뭐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연준 내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를 이제는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뭐 지금 해야 되는지 지금이 아니라면 그럼 언제쯤 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시기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본격적인 논의 자체도 없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논의 정도는 지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니까 이게 테이퍼링을 하자는 의미와는 또 다른 거예요. 논의한다는 게 곧 하는 건 아니고 논의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논의하는데 뭐 100% 모든 사람들이 다 테이퍼링 합시다 이러는 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붙여보자.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연준 위원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이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 논의하니까 이제 테이퍼링 오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예 논의조차 안 하고 테이퍼링 생각조차 안 하던 때에 비하면 테이퍼링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 그건 맞는 거죠. 그건 맞는 거지만 그러나 논의한다는 게 곧 테이퍼링은 아니다. 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논의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지금 별거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연준이 위원들이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서 어떠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또 세상에 내놓게 되면 사람들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파나 비둘기파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들은 다 다를 거예요.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 테이퍼링 한번 논의는 해보자. 이런 때까지 거기까지는 공감을 서로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장이 네. 뭐 이 연준 내부의 분위기를 조금 어느 정도 좀 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메리 데일리 여성이죠.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이 메리 데일리 총재가 지금 테이퍼링 논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논의에 들어간 건 아니다. 다만 테이퍼링 논의 시점인지 지금이 테이퍼링을 논의할 시점인지에 대해서 페드 그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네.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의는 없고 그러나 지금이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를 주고받는 정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번 가을 경제를 낙관한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인플레가 심하다 뭐 이러지만 자기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했고요.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대화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이
좋은 위치에 있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굉장히 좀 온건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분 얘기 들어보면 뭐 논의 정도는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그런 정도 얘기는 지금 가볍게 하고 있는 정도지만 그거 이상 뭐 없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그러한 이제 연준 인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 지금 뭐 공식적으로 보도된 걸 보면 연준 위원 중에 2명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2명이 네.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2명이 좀 매파가 아닐까 싶은데 리차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연준 부의장이 어느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완화 정책 축소,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 논의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언급도 해서 이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은 야후 파이낸셜 뉴스와 인터뷰했는데요. 그 이제 회의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할 어느 시점에 대해 논의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연준이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이렇게 푸는 돈을 좀 줄이는 그리고 속도를 좀 서서히 떨어뜨리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그렇게 할지 그런 것을 논의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테이퍼링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나간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테이퍼링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에스더 조지 캔자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 인플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 부양이 그 연방 차원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지금 풀고 있는데 이 막대한 재정 부양이 경제를 펌프질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만큼 경제에 거품을 지금 쌓아두고 있다 이런 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격이 오르는 지금 많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뭐 생필품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뭐 기름 가격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가격이 오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 얘기는 인플레 그 우려랄까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신경 써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지금 말씀드린 연준 부의장과 캔자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두 사람이 좀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한 인물들로 보이고요.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차드 클라리다 그 연준 부의장은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 논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매파들의 논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돈 푸는 거를 좀 줄이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고 이게 이제 매파가 주장하는 논리들인데 이런 그 매파적 논리를 잘 활용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긴축을 주장하는 매파적 논리를 잘 활용하면 이게 굉장히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냥 뭐 긴축을 하자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매파적 논리를 활용하자는 게 이게 매파 말대로 하자는 건지 논리를 그게 아니면 논리를 어떻게 활용하자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뭐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어찌 됐건 이분이 얘기하는 거 연준 부의장은 좀 매파 쪽에 좀 더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긴축을 하지 않더라도 긴축할 것 같은 좀 느낌도 주고 좀 뭔가 그런 걸 적절히 활용하면 시장이 스스로 좀 움츠러질 수 있고 그러면서 조절이 될 수 있다. 아마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금리 인상을 완만하게 한다면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굉장히 그 시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위축이 돼서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을 예를 들어 이번에 뭐 0.25% 인상하고 한 몇 달 두고 보다가 한 번 더 0.25%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1년에 뭐 한두 번 그 다음에 또 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적당히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준 부의장은 확실히 좀 매파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연준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의원들이
숫자적으로도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많죠. 앞서 훨씬 말씀드린 많아요? 대로 네. 두 명이에요. 지금 두 네, 명이 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명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래도 이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현재 인플레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인플레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 경제가 아직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정상적이지도 않은데 인플레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거는 수요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고 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여러 생필품 가격 상승 같은 것은 공급 부족의 원인이란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못 미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수요 공급은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아직도 많이 지금 불안정하고 좀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족 현상만 좀 해소된다면 지금의 인플레는 꺾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연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아직은 좀 그 온건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달 6월이 되면 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 회의가 열리니까 6월 말에 열리는 또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는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또 그때까지 사이에 경제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네.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 말입니다. 이 네. 비트코인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것 같아요. 네,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단속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행위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이건 네. 뭐 보도가 이미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안 된다고 좀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더 넘어서서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본인이 비트코인 채굴을 안 하지만 누군가가 채굴하는데 뭐 예를 들어 장소를 빌려준다거나 전기를 제공한다거나 네. 그것도 처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비트코인 채굴한 게 아니라 누가 그냥 전기 빌려달라 해서 전기 빌려줬고 장소를 빌려달라 해서 장소 빌려줬다. 근데 거기서 비트코인을 하면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거는 강경한 초강경 단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 관련해서는 아예 뭐 빌려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아주 중국 정부가 강경하게 좀 단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단속하는 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런 초강경 분위기를 중국 정부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저 중국은 왜 이 비트코인 채굴을 지금 이렇게 금지시키는 네,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국의 지금 부동산 버블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부동산 버블을 통제하는데 지금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 만약에 비트코인까지 계속 놔두다 보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 비트코인 버블이 생길 텐데 부동산 버블도 제대로 통제가 안 돼서 지금 힘든 상황인데 비트코인 버블까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 버블 전체적인 버블을 관리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전부 다 자산 아닙니까? 자산과 관련된 버블이 너무 어마어마해져 가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위기의식을 중국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국제 정세상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미국이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 지금 가입한다고 그러고요. 그 적극적인 그 기후 변화에 지금 대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채굴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전기 소모를 하게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 환경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도 비트코인을 좀 최근에 공격하면서 했던 얘기가 환경에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그 환경 문제를 무시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지도 국가로 부상하고 싶은 게 이제 중국의 최종 목표인데 네. 세계 지도 국가가 되려면 이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앞장서 가지고 그렇죠. 이걸 그 좀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국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비트코인 채굴을 방치한다면 네. 그러면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도 이 비트코인 채굴을 지금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정도 더 꼽는다면 자본 유출 방지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결국 이 투자인데 투자의 하나의 그 좀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본이 비트코인을 무방비로 놔뒀다가는 자칫하면 중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또 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참고로 자금 유출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약 1조 달러가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국의 그 자본가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자본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좀 견제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파생 상품 투자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겠죠.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네. 그 파생 상품 투자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네. 이쯤에서 우리가 적절히 좀 제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SNS 영향력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SNS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SNS가 뉴스나 개인의 글을 다루는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라는 지적 속에 이제 중앙정부나 지역정부가 SNS의 권한에 제한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2부 시간에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자, 주영수 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SNS가 대세인 건 뭐 틀림이 네. 없으다마는 SNS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인도에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 지금 뭐 미국에서도 사실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인도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왜 지금 SNS가 문제인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트위터 사무실 두 곳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인도 경찰이 트위터 사무실 두 곳을 방문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통보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위터가 인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건 인도 여당과 인도 야당의 정치 싸움에 트위터가 개입을 했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도의 여당은 인도 국민당입니다. 근데 네. 인도 국민당이 지난주 트위터에 인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는 문서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가 이 문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글도 함께 올린 겁니다. 트위터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 여당 인도 국민당이 올린 트위터 글은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공세 차원에서 이렇게 인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올렸다. 활용해서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러자 야당이 인도 국민회의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트위터에 항의한 겁니다. 네. 트위터에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어떻게 했냐면 여당이 올린 글이 트위터에 올라왔는데 그걸 보고 야당이 항의하니까 트위터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여당에서 올라온 트위터 글에다가 조작된 글이라는 표시를 표시를 붙인 거예요. 네. 이러니까 이제 여당인 인도 국민당이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트위터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게 참 상징적인 게 그러니까 사실 트위터랑 관계없어. 트위터는 하나의 장을 마련해 준 것이고 그렇죠. 여당 쪽에서 글을 올려서 그게 사실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모든 그 SNS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그냥 놀다 가라는 거고 거기서 뭘 하고 놀건 각자 알아서 자유고 거기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건 무슨 얘기를 하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누군가가 글을 올렸는데 그게 내 생각과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한쪽이 올린 글에 대해서 다른 한쪽이 항의하니까 그걸 조작된 글이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그것 때문에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인도 정치권이 문제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트위터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한쪽 얘기만 듣고 그렇잖아요. 글을 올리는 건 누구나 계정을 갖고 있으면 글은 올릴 수 있는 건데
그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항의했다고 그래서 트위터가 거기에다 거짓말이라는 조작된 글이라는 꼬리표를 단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인도에서 뭐 여당이라든가 경찰이 너무 지나치게 트위터를 뭐 탄압한다, SNS를 위축시킨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쪽에서 보면 왜 이렇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행동을 하는가. 자기들은 장만 빌려주는 거지 사실 거기서 오가는 내용들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주장을 하건 인볼브를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아니 반발하는 쪽에서도 얼마든지 트위터에 글을 올릴 수가 있는데 같이 올려서 그러면 반발을 하든지. 근데 이거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무슨 심판자도 아닌데 심판자처럼 나서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결국 이제 경찰 수사 대상까지 오르지 않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또 정부가 압박까지 가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검색 엔진 그 구글이 러시아에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역시 그 지난 월요일 날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구글의 콘텐츠 26,000여 개를 24시간 안에 삭제해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그 러시아 정부가 26,000여 개 구글 콘텐츠 삭제 좀 지시를 한 그 콘텐츠들은 불법 약물 광고, 뭐 마약이라든가 약물 광고 아니면 폭력과 관련된 부적절한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4시간 안에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요.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연수익이죠. 연수익 10%를 벌금으로 거둘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구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러시아 내에서 구글의 서비스 속도를 낮출 수 있다. 네, 속도가 요즘 느려지면 아무도 그건 보지 않죠. 그렇죠.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논란이 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 약물이나 폭력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삭제 지시한 콘텐츠에 반정부 관련 반정부 내용이 얘기가 있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이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제를 요청했다. 이거 자체가 좀 문제고요. 그러니까 불법 약물 광고, 폭력 관련한 부적절한 컨텐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거 자체는 물론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 그게 주체가 정부가 됐건 개인이 됐건 자꾸만 이렇게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한테 뭘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 SNS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장만 빌려준 건데 왜 이쪽에게 자꾸만 이런 과도한 권한을 자꾸만 요구하고 부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도 일부 주가 SNS를 상대로 지금 강력하게 맞서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대예요. 지금 반대 상황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나섰는데요. SNS 기업들이 정치인 계정을 마음대로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거기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이게 그러니까 SNS한테 뭘 해달라 뭐 그런 게 아니라 SNS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SNS 기업들이 정치인 계정을 마음대로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그 지난 1월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네. 그걸 이제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을 계정을 정지했다가 아예 영구 정지로 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아예 글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걸 아주 강하게 비난했고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면 안 되겠다. 그 적어도 플로리다에서만큼은 자신이 이제 행정력을 갖고 있는 플로리다에서만큼은 그렇게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이 SNS 기업들이 그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것을 이제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주지사 이상의 직책을 맡는 정치인 계정을 최대 14일까지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정 필요해서 어떤 상황이 또 생겨서 정지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14일까지 일시적으로는 정지할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14일이 지나도 계속 정지시킬 경우에 하루에 $25만 SNS 측에다가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슬려하고 그럴 수 있는데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의 핵심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같은
말만 들으려면 그거는 독재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말, 내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건 주장하건 그것도 하나의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만약에 위험한 행위가 되고 해를 끼쳤다면 그런 부분이 어떤 범죄와 관련됐다.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거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개인 회사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플로리다 주지사는 그런 조치를 한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근데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SNS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고 네. 좀 너무나 좀 지나친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네. 지적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좀 우리가 그 착각하기 쉬운 게 이 세상에 수많은 몇십억 되는 인구가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자유롭게 말하고 그러면 내가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듣기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듣기에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계속 글이 올라오게 놔두고 내가 듣기에 거북하고 싫은 거는 글을 못 올라오게 막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거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결국 계정을 정지시키고 영구 계정 못 만들게 만들고 이러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뭘 근거로 판단을 합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플로리다주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반발이 나올 때가 됐다는 또 느낌도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상한 겁니다. 기준도 없고 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데 특정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막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되고 그게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면 그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하면 되는 건데 아예 말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너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그냥 넘어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트위터가 나서가지고 잘못된 조작된 글이다. 그런 꼬리표를 붙였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 대립하고 있고 보수와 뭐 진보가 대립하는데 뭐 보수가 옳고 진보가 그릅니까? 또 진보가 옳고 보수가 그릅니까? 이게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인데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에 동의는 못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완전히 나와 생각이 다른 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탄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CBS나 ABC나 MBC가 만약에 특정한 사람이 말을 못하게 막는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SNS가 요즘 영향력은 그런 TV 방송이나 신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훨씬 강하기 때문에 SNS가 마음대로 누군가의 계정을 정지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뭐 거짓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 그런 판단을 SNS가 해서는 안 된다. SNS는 그냥 장을 빌려주는 것뿐이고 거기서 싸우든 말든 그거는 그 안에서 그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SNS한테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SNS 문제는 생각해 볼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